어머니,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땅을 파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땅은 이제 가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다 부모의 평생을 희생시켜서만 가능하다면 그건 잘못된 미래야. 심연옥, 올해 64. 그녀는 전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편 강태수와 함께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에 핀 매화나무와 대청마루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아들 민호의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그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 가야 한다는 두려움과 손자를 도와야 한다는 어머니로서의 의무가 교차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그냥 두게,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서 잘 키우더라. 하지만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도 아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손주를 돌보고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아야지. 그러나 서울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며느리 지은의 차가운 태도, 지은의 어머니 한수진의 날선 말투, 그리고 가족이 요구하는 부단한 희생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었고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의 삶을 천천히 되찾아갑니다. 저는 심연옥, 올해로 64입니다. 전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편 강태수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대청마루를 넘어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마당에는 제가 아끼는 매화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봄이 되면 그 나무에서 흩날리는 꽃잎을 보는 것이 저희 부부의 작은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고요한 일상이 깨진 건 어느 날 저녁 아들 민호가 전화를 걸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엄마, 지금 바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조심스럽고 간절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엄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콩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부탁했을까 하는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옆에서 듣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서울까지 가서 고생을 해야 하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키우더라. 민호도 알아서 하겠지. 그의 말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저희에게 너무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새벽 들판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삶에 익숙한 저희에게 서울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사람도 많고 소음도 많고 익숙하지 않은 곳, 게다가 저희는 이미 나이가 있어 그런 복잡함 속으로 들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호가 아이를 낳고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면서도 그 뒤에 숨은 피곤함과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주입니다. 민호가 애써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 걸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금방 갔다 올게요. 며칠만 도와주고 돌아오겠어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지런히 짐을 꾸렸습니다. 많이 가져갈 필요 없어. 몇 벌 옷만 챙기면 돼.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자꾸 손이 가는 대로 이것저것 넣었습니다. 손주가 먹을 만한 시골 간식부터 아기를 위해 손수 짠 작은 담요까지. 마음이 조급해지니 준비하는 손길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말대로 몇 주 뒤에 돌아올 거지? 괜히 오래 있으면서 건강까지 상하면 어쩌려고. 그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걱정이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로 마을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큰 도시는 잘 몰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버스 안에서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가서 민호와 지은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손주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아야지. 하지만 그 다짐은 왠지 모르게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울면 어떡하지? 지은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에서 내 존재가 환영받을까? 이런저런 걱정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낯선 공기와 빽빽한 빌딩 숲을 보니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작은 마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민호는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 짐을 들어주며 엄마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민호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지은이와 아기의 근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은이는 출산 후 몸이 많이 약해졌고 아기는 밤에 자주 울어서 잠을 잘 못 잔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저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들의 집이 어떤 모습일지, 지은이가 저를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한 후 민호와 함께 그들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고급스러운 건물 외관과 번쩍이는 로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지요.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조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괜찮죠? 지은이 어머니가 정말 신경 많이 쓰셨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곳이 내 자리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지은이가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그녀는 묻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뒤이어 그녀의 어머니인 한수준 씨가 천천히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첫눈에 모든 걸 장악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이분이 민호 어머님이시군요. 오래 걸리셨겠어요. 그 말에는 환영의 따뜻함보다는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네,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저는 아이 돌보는 데만 집중할게요. 대신 어머님은 요리나 집안일 같은 걸 맡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선을 긋는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서 단순히 일을 돕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할게요. 제 말에 그녀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분위기를 잘 느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엄마, 일단 단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아까 버스에서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라고 말하며 제 손에서 짐을 받아들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깔끔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첫날을 기념한다며 민호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아있는 내내 저는 무언가 억눌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수진 씨는 대화의 대부분을 주도하며 딸과 민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저에게는 단지 몇 마디 짧은 질문만 건넸습니다. 시골은 요즘 어떤가요? 별일 없으셨죠? 그 질문은 마치 거기서 별다른 일도 없겠지 하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네, 평소처럼 조용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수진 씨는 매일 아침부터 아이를 돌보고 저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집안을 정리하며 보냈습니다. 그녀는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지나다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던 방식으로 해야 더 맛있어요. 라며 계속해서 간섭하곤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그녀는 반드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직접 시골에서 가져온 된장을 사용해 찌개를 끓였는데 한수진 씨는 그것을 맛보더니 이건 좀 너무 강하네요. 우리 집 사람들 입맛에 안 맞을지도 몰라요. 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지만 속으로는 화달치 밀었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수진 씨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복이 많아요. 시골에서도 어머님 같은 분을 모시고 자라셨으니 그녀의 말투는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속되든 다른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말문을 잃은 사이 그녀는 딸 지은이에게 이런 환경에서 아기를 키우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 어머님께도 잘 부탁드려야지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에서의 제 위치를 더 명확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단지 일을 돕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으려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따스한 느낌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벅찼습니다. 아이가 깨어있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달래주고 자장가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골에서의 단조로운 일상과는 달리 이렇게 새로운 생명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수진 씨가 방으로 들어오며 무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제게 꽂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기를 너무 오래 안고 있으면 피곤해져요. 침대에 눕혀두는 게 좋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지시적이었고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말대로 아기를 침대에 눕히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갑자기 몸을 바르르 떨며 움직였고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놓칠 뻔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를 꽉 잡아 떨어뜨리지 않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한수진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제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이를 이렇게 대충 다룰 거면 도대체 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안에는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사과하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당황했나 봐요. 하지만 아이는 괜찮아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저를 질책했습니다. 괜찮다고요? 만약 아이가 떨어졌다면요? 이런 실수를 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는 우리 집에 계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를 사랑하고 잘 돌봐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반응은 마치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억울함과 슬픔이 밀려왔지만 말 한마디도 제대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보며 간신히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손주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계속해서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제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지만 마음은 온통 무거운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민호가 잠시 주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호야, 아기는 괜찮지?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대답과 무심한 태도는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손주를 돌보는데 더욱 신중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진 씨의 시선은 여전히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손주를 안을 때마다 주에 깊게 쳐다보았고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까 봐 감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당신은 아이를 돌볼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민호와 손주를 위해서라지만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옳은 걸까? 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감정들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손주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손주를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내 기쁨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망설이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었고 저는 주방에서 손주가 먹을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잠시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저는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평소와 달라서 조금 의아했지만 나름대로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호와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난 건데요. 어머니께서 고현이 가지고 계신 땅이 있잖아요. 꽤 넓고 가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녀의 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그 땅을 파셔서 민호 일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땅을 팔자고? 그 땅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제가 평생 도만 땀 흘려 일구고 갖고 온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지은아, 그 땅은 우리 집안의 전부야. 너희 아버지가 직접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바쳐 가꾼 곳인데 그걸 어떻게 팔 수 있겠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듣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곧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약간의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시골 땅을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 시대의 시골 땅은 아무 가치도 없어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투는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득보다는 강요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은아, 너희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야. 그곳에서 너희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너도 알잖니. 그런 걸 단순히 돈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야. 제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지만 지은이의 표정은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현실을 봐야죠. 민호의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요.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말을 비합리적이고 고집스럽다고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은아, 나는 너희를 돕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그 땅만은 그건 안 돼. 제발 이해해줘. 제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땅은 그냥 땅일 뿐이에요. 아이들과 민호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머니가 우리를 정말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논리가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저도 손주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말투와 태도가 자꾸 걸렸습니다. 마치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만 부리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녀의 태도는 저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땅을 포기한다는 건 제게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우리의 땀과 노력, 그리고 그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은이가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어제 한 얘기 다시 생각해봤어. 내가 너희를 돕고 싶은 마음은 정말 크지만 그 땅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건 나와 너희 아버지에게 너무 소중한 곳이거든. 제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지은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고 저는 그 안에서 어떤 서운함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손주는 한수진 씨와 함께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시간이 흐르는 듯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수진 씨와 지은이가 제게 던지는 날카로운 시선과 민호의 무심한 태도가 자꾸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아무 일 없는 듯 묵묵히 할 일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위해서라면 이 집에서의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입니다. 그날 저녁 한수진 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민호와 지은이를 앉혀놓고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 씨, 지은아, 이제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단호하고 엄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손주를 돌보시다가 몇 번이나 실수를 하셨어요. 한 번은 아이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고 지금은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부족했던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수진 씨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행동을 단순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는 어머니의 말을 거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가슴을 찔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오직 손주와 가족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도움의 보답이 아니라 비난과 불신뿐이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조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마치 돌처럼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민호가 저를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아들조차 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쓰라렸습니다. 내가 힘들어 보여서 쉬라니, 민호야?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정말 내가 필요 없다는 말이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것보다 고향에서 편히 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왜 제 자신이 이 집에서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담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무시받고 외면받는 걸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이제는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얼굴이 떠오르면 차마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집에서의 삶은 제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도 한수진 씨와 지은이는 제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꼬집으며 저를 질책했고 민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에서의 제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이 가족에게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집안일을 도우며 손주를 돌보는 일로 하루를 보냈다면 이제는 그마저도 제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저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어머니,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이제부터는 좀 더 쉬셔야 해요. 라고 말하며 방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이 단순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열리지 않도록 잠겨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방 안에 홀로 남아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이곳에 왜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고 그 전말이 오히려 제 감정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은 단순히 제가 쉬어야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 방에 가둬둠으로써 제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은이가 방문 바로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췄지만 방 안에서는 그녀의 말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가 요즘 정말 많이 약해지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와드려도 이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요.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땅을 파시면 어머니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 텐데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땅이 어머니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버님, 저희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어머니를 구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녀는 마치 남편인 민호와 짜맞춘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려고 하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건강 상태를 과장해 아버지를 속이려 하고 결국엔 땅을 팔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그들의 의도가 드러난 지금 제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내가 여기에 머물며 그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면 결국 우리 가족의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도 그동안 쌓아온 가족에 대한 애정과 손주를 향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방문을 열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아침 식사를 드시고 조금 더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이제는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닌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식탁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저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는 어머니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게 보여서요.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사셔도 되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한결같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간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당신을 위한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들의 감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는 번갈아 가며 제 상태를 확인했고 제가 외출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시도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집에서 고립되어 갔고 그들의 계획이 점점 더 명확해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방에 홀로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며 떠올린 건 고향에 남아있을 남편과 그 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나눈 모든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이들의 요구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이곳에 머문다면 그들은 제가 무너지길 기다리며 점점 더 압박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걸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방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머물다가는 내가 끝내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몰라. 민호와 지은이 그리고 한수진 씨의 끊임없는 압박은 제 정신과 몸을 점점 더 지치게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교묘하게 짜여 있는지 알게 된 이상 저는 그저 가만히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남편마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땀을 탈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안은 깊은 점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 한수진 씨 모두 잠자리에 든 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의 창문을 바라보며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문은 2층 높이에 있었고 그곳에서 내려가기 위해서는 뭔가 단단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깨끗한 침대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볼을 여러 겹으로 꼬아 단단한 줄을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꽉 잡아당겨 확인하고 창문 손잡이를 조용히 돌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건 내 자유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야. 저는 자신을 다독이며 창문 밖으로 줄을 던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누군가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오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주고 천천히 줄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밤 공기와 창문 틀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감촉이 제 몸을 더욱 떨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한 마음, 그리고 제 남편과 지켜야 할 땅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마침내 두 발이 땅에 닿았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벗어났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해.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해. 저는 숨죽이며 집 뒤편의 어두운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습니다. 한참을 걸은 끝에 근처 버스 정류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류장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곳에 서 있는 한 젊은 남성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 제 전화기를 쓸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더니 곧 제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를 받아든 순간 저는 곧바로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던 중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야, 여보. 난 괜찮아.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어. 그들이 나를 가둬두고 땀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어디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저는 그에게 위치를 알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류장에 있어.
당신이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줘. 난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 없어. 그와의 통화가 끝난 뒤에도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상황을 끝내야 해. 더 이상 그들에게 지지 않을 거야. 그날 밤의 어둠 속에서 저는 한 사람의 도움과 제 자신의 용기로 스스로를 구해냈습니다. 정류장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다 남편과 함께 우리의 땅을 지키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계획을 세우리라 다짐했습니다. 남편 태수는 제 전화를 받은 직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내가 경찰에 바로 신고할게. 그리고 당신을 꼭 데리러 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남편이 제 뒤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민호와 지은이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마치 폭풍 속에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상황을 끝내야 해.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민호와 지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한수진 씨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곧 평정을 되찾은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갑자기 경찰까지 부르시다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호는 억울하다는 듯이 손을 들어 항의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저희 가족은 아무 일 없었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아무 일 없었다고? 내가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내와 장모님이 나를 가둬두고 땀을 팔라고 강요했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결국 이렇게 경찰까지 부를 수밖에 없었어. 지은이는 제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가둬뒀다니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한수진 씨 역시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머님께 무슨 강요를 했다고 그러세요? 오히려 어머님을 위해 다들 노력한 것뿐인데요. 그들의 태도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 저는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은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제다경이 심각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땀을 팔라고 설득했던 대화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 그리고 한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경찰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녹음 내용에 따르면 분명히 협박과 거짓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호 씨와 지은 씨, 그리고 한수진 씨께는 일단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민호는 녹음 파일과 경찰 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드러났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제가 기대했던 사과나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가족을 위해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됐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민호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온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왜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걸까?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저 우리 가족이 잘 살길 바랐을 뿐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좀 더 믿어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말투는 서운함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말들이 가슴 깊은 곳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야, 내가 널 믿지 않은 게 아니야.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돕고 싶었어. 하지만 그 땅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나와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우리의 삶이야. 그걸 너희를 위해서 포기하라고? 그건 나 자신을 부정하라는 말이야.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은 달라요. 시골 땅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걸 팔아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가족의 역사를 무시하는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그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일군 그곳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해하려고는 해봤니? 너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걸 위해 나의 과거와 우리 가족의 추억을 희생할 수는 없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제가 틀렸나요? 그의 말투는 마치 제가 문제를 키운 잠본인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가 이토록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데에는 제 책임도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아들을 너무 많이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무언가를 잘못 가르친 걸까요? 이 모든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 저는 제 가슴이 서서히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민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는 지금 너무 슬프다. 내가 이렇게 너를 믿고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너는 내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구나. 민호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민호와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주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민호의 말들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민호가 너무 멀리 가버린 걸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민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제 삶을 존중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생각과 이제는 더 이상 억압 속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여행 가방 속에는 몇 벌의 옷과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무언가를 더 가져갈 필요도 남겨진 것들에 미련을 가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문 밖으로는 저희 마을의 익숙한 풍경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보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 슬픔,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 속에는 약간의 후련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다시 찾아야 해.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 태수가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내리는 것을 보자마자 다가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어, 여보.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 그의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만은 항상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매화나무 가지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속에서 저는 비로소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했던 서울의 새마을과는 달리 이곳은 제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지?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우리 둘이 천천히 쉬면서 살아가자.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그렇게 대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갔지만 저는 곧 그런 생각들을 흩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의해 제 삶을 흔들리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은이와 한수진 씨가 제게 가했던 압박과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민호조차 속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시 연락해 사과하려 했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그 선택이 너를 더 아프게 한다면 굳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희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사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마당에서 자라는 꽃들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돌봅니다. 그런 작은 일상이 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고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제게 준 상처를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제 삶의 평온과 저를 끝까지 믿어준 남편과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끝없이 탐욕스럽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제 삶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심한 지금 저는 비로소 자유를 느낍니다. 마을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제가 있는 이곳이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남편과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만의 작은 행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